2025년 2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실전 문제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20번 먼저 풀어볼 텐데요. 1번 OX 문제죠. 자, 자사주 매입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사서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경영 성과를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에는 배당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배당을 통해서 현금으로 이제 돌려주는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사주는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경영 성과를 돌려주는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명보험을 보험사고에 따라 구분하게 되면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은 사망,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고요. 생존보험, 연금보험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생사혼합보험은 어때요? 이 2개가 같이 결합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요걸 잘 설명해 주었잖아요. 잘 결합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 어떤 그런 배당 상품이다 보니까 위험도가 좀 높죠. 그런 부분들을 좀 좀 줄이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보증이라는 것들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납입보험,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변액종신 같은 경우도 최저 사망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납입보험료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에서 차감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일한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매월, 매일 변동되죠. 변동되고 차감되는 게 맞는데 동일한 금액일까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달라질 거잖아요. 투자 실적이 계속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일정 비율로 차감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정 비율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질문 틀렸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CD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우선 1번부터 살펴볼까요? 은행 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 간 양도성 예금증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는요, 은행의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은행 간에 따로 시장도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증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았고, 4번 같은 경우 보면 채당 만기가 3개월 이상이며 라고 했는데, 채당 만기는 30일, 가장 짧게는 며칠부터 가능하다? 30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 중도 환매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맞았지만 3개월이 아니라 며칠이어야 된다? 30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잘 읽어보면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땡땡을 발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매한다 라고 그랬어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래요. 통화를 조절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안정을 좀 찾기 위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뭘까요? 정답 1번 통화안정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성 예금증서 아까 CD,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RP죠. 그리고 기업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보통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 잘 요약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 1번 통화안정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가로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초단기 금리인 땡땡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요. 실물결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뭐 기준금리를 발표하네, 낮아지네, 높아지네, 그러면 뭐 변동이 생기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이제 이 기준금리를 변동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콜 금리입니다.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짧게 돈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콜 금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콜 금리 정답은 1번 콜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 초단기 이게 이제 30일 미만이에요. 30일 이하. 그래서 아까 CD가 30일부터였잖아요. 30일 최단이 3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30일보다 밑에는 바로 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일물 하루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단기 거래이죠. 그래서 콜 금리에 먼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장단기로 넘어가서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단어인가요? 채권에 해당되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액면가액은요, 주주의 유한 책임 한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금액이 써 있잖아요. 그만큼이 이제 손해를 봐도 그만큼만 보는 거니까 유한 책임 한도를 표시하게 된다 이고요. 2번 액면 주식의 금액은 상법에서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5,000원인가요? 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상법상요.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액은 균일해야 되고 100원입니다. 5,000원이 아니고 100원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주식의 액면가액은요. 회사의 자본을 출자한 주주의 출자 자본액을 의미하고요. 4번 주식의 액면가액은 회사의 자본금의 구성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회사의 내부자가 회사의 증권을 며칠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불공정 거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적인 투자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도록 어떤 제도들이 이제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렇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정답은 3번 6개월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몇 개월 이내에 매매한다? 6개월 이내에 회사 내부자가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포인트 단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우선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무금융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랬는데 채권은요. 그냥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둘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근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식은 이제 무액면으로 발행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면을 제시하고 발행을 해야 돼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채권은 무기명도 가능하다. 무기명 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번 금융위원회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아까 통화안정증권 문제 풀었었죠? 통화안정증권은 어디서 발행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근데 금융위원회라 그랬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투자 부적격 등급의 기업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신용 상태에 따라서 투자 적격 등급과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채권 발행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투자 부적격이면 고위험 고수익을 담보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은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발행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면 변제수는요. 채권 주식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후순위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맞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득세는요, 우리 종류가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게 이제 소득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 대한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항상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열거주의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세는요, 기본적으로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배사 근연기 중에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금융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요, 열거주의가 아니라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열거주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뭐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증여세. 여러분,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뭐를 적용할까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완전 포괄주의라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 순자산 증가설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냐?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라고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은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고 증여세는 뭐다? 완전 포괄주의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분류과세한다. 여러분, 퇴직소득이 분류과세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배사 근연기 말고 또 하나 다른 이제 소득이 뭐가 있냐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 그래서 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이런 게 수시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퇴직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버리면 소득금액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과세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예요. 그래서 분류과세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더 할까요? 내가 올해 집도 팔았고 퇴직도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산할까요? 아닙니다. 별도로 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대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대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건 4번이에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인 같은 경우는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수익자가 법인이래요. 돈도 자기가 내고 수익자도 법인이다. 내가 내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죠.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법인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자산이 증가해서요.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가 돼요.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요건 아주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비과세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종합저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천만 원까지죠.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런 65세 이상 거주자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알맞은 설명은 정답은 4번입니다.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등 가입 대상이 돼요. 자, 1번은 왜 틀렸나 봤더니 비과세 안 된 1인당은 맞거든요. 저축원금 6천이 아니라 5천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비과세 금융투자 상품은 생명보험 회사만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금융기관이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4번 부부가 공동으로 가입한 경우 부부합산. 여러분, 부부합산은 지금 현재 부부합산은 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인당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한 용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매 회계연도 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1, 2, 3, 4번의 보기에 있는 것들이요, 다 책임준비금의 구성이 되는 금액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3번 보험료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로 적립해 놓은 돈이 미래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보험료로 적립해 놓은 돈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3번 보험료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보기에서 계약자 A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최종 일자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박스 안에 봤더니요. 자, 우선 전문보험계약자 A가요. B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이래요. 청약일은 7월 1일이고 보험증권 수령일은 7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은 이 시험 문제가 이제 간혹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긴 한데 보통은 날짜를 주고 가능한 날짜를 고르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보험 계약자입니다. 보통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계약 같은 경우는요. 전문금융 소비자래요. 일반 금융 소비자가 아니라 전문금융 소비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계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전문금융 소비자와 계약한 계약하고 진단 계약하고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같은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전문금융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철회의 날짜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청약 철회가 불가능해요. 청약 철회할 수가 없다가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전문금융 소비자가 아니라면 또 이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선 청약을 한 날로부터 기간을 따져볼 때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증권을 수령한 날이 7월 20일이거든요. 그로부터 15일이면은 8월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걸리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증권을 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며칠 가능할까요? 그럴 때는 7월 31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만약에 전문 금융 소비자만 아니라면 7월 30일이 답이겠지만 이 계약은 전문 금융 소비자이기 때문에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없다가 답이 됩니다. 15번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만 옳게 되었고요. 미납한 보장성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선납을 했다. 그러면 내년 걸 선납을 했다 그래도 내년에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올해 납입한 해에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납한 보험료가 있으면 그거는 뭐 공제가 안 되겠죠. 실제 납부한 보험료만 그 연도에 공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맞게 설명이 되었고요. 1번은 왜 틀렸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경우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세액 공제, 보장성 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부양가족은. 나는 상관이 없지만 부양가족은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렇게 있겠죠. 그중에서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나이 제한이 있죠. 그리고 부모든 형제자매든 배우자든 기본적으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100만 원 넘어가면 그 사람은 별도로 자기가 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초과한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1번 틀렸고. 자, 3번.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자, 보장성 보험 공제잖아요.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에 내가 받는 돈이 초과하면 안 되죠. 초과하는 거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맞추게 되면 비과세 차익에 대해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보장성 보험 공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보장성 보험 공제는요. 사업자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자라고 해야 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되는 상품은요.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그거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 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6번 다음 중 상속받은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일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융재산 상속공제도요.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외워줘야 돼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 전액을 공제를 해드리고요. 2천 초과 1억 사이는 정액으로 2천을 공제를 해드리고요. 1억이 초과되면 순금융자산의 20%를 곱하고 2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순금융재산이 8천이에요. 8천이면 2천 초과 1억 원 사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무조건 얼마죠? 2천만 원을 공제해드리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7번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 출시된 변액보험과 최종 출시된 변액보험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액보험이 판매된 건 2000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변액종신이 먼저 팔렸고요. 변액종신, 2002년도에 변액연금, 2003년도에 변액유니버설 보험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판매된 건 변액종신이겠고요. 마지막은 변액유니버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 2002, 2003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기본보험계약과 변동보험계약 그리고 선택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변동보험계약은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이 운영이 됩니다. 특별계정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이제 선택특약이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가입을 하는 것이죠. 변동보험계약은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고요. 그래서 이건 맞게 설명되었고, 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요. 1번에 보시면 기본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고 최저 보증액 상전의 기초가 된대요. 여러분 기초가 되는 거니까 뭘까요? 기본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변동 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선택 특약은요.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된다 그랬는데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게 바로 변동 보험 계약이고요. 선택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에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변액보험은 이제 투자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보니까 최저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좀 보완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최저보증 비용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최저보증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게 된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최저보증 옵션 같은 경우는요. 1번은 최저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이 최저사망이에요. 근데 최저사망은 기본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고요. 자, 2번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사망보증이래요. 자, 요거 최저사망보증은 어때요? 이거는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 부과되는 최저보증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특별계정 적립을 자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동일하지 않고 회사마다 비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게 설명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일시납보험 추가납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보험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시납 추가 납입 방법이래요. 자, 우리가 변액보험의 종류는 크게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변액유니버설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적립형과 보장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형은 변액종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립형은 변액연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액종신과 유니버설 보장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이 잘 난 금액을 어떻게 하냐, 매월 더 많이 가산되는 더 투자 수익이 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을 매월 한 번 더 난 실적 금액을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 정기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해주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납보험이 추가 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이죠. 자, 그런데 변액연금이나 유니버설 적립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에 따라 가산되는 형태로 매일 계산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가산되는 형태이고 일시납 추가 납입으로 가입되는 변동보험금이 바뀌는 형태는 변액 종신과 유니버설 보장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에서 20번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2월 실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